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최근 특히나 이제 미 증시 쪽이 상승폭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 전과 다르게 좀 추가됐던 지표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증시 움직였던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오늘 많진 않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코스피 200, 코스닥 1중 수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3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수급,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2015년부터 누적 수급,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중에 매크로 지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을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 그러니까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하이드 스프레드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이 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윌셔 시총 대비해서 M2, 윌셔 시총 대비해서 GDP 버핏 지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S&P 대비해서 미국 주택 지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조정한 S&P랑 나스닥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도 통화량 지표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서울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이렇게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중국 쪽 M1 나누기 M2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 좀 여러 가지 업데이트, 이제 전주 대비해서 업데이트 됐던 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같이 이제 지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나와 있는 종목들이랑 다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유로스톡스, 니케이 등등등등 개별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개별 종목들은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상대가치 평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송 다시 시작해 보면은 증시는 그냥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폭은 많이 반납은 했었고요. 코스피 한 0.2% 상승, 코스닥도 한 0.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색과 파란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거의 계속해서 장 초반 매수 들어왔다가 쭉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외국인이 한 89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기관이 한 285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일중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기관이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9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 한 2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1200억 정도 매도, 기관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한 250억 정도씩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29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한 2.1조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 2.1조 정도 현물 좀 매도 중이고요. 개인이 한 3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소폭 한 1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까지도 매도를 했다가 뭐 최근에 선물 조금 소폭 매수를 하면서 한 2천억 정도 매수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물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누적적으로 연초 이후로는 외국인 여전히 한 6조 정도 매도 중이고 현물, 기관 한 5조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0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선물은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죠. 한 4조 정도 매도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 이후로 보시면 그냥 명확하게 개인은 사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장이다. 중기적인 수급은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이 현 선물 다 매수 추세 중인데 좀 중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매도 추세 중이고 좀 장기적인 추세도 요것도 이제 외국인은 그냥 보합 정도지만 기관은 매도, 개인이 매수하는 장, 뭐 그렇게 여기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요즘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장 성장주 중심,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테크들을 뭐 성장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재무제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성장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표적인 애플, 뭐 제가 최근 걸 업데이트를 안 하긴 했는데 애플 실적을 보시더라도 이게 성장을 사실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왜냐면 2015년도 영업이익보다 2020년도 실적이 더 안 좋았는데, 그리고 2021년 전망치도 더 낮고요. 이거를 성장주로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거지, 과연 뭐 애플을 성장주로 할 수 있을까? 뭐 애플뿐만 아니라 대부분 테크주들이 이제부터는 뭐 성장주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테크주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일단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성장주라고 하니까 뭐 저희도 그냥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성장주를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반등이 컸었죠. 뭐냐 애플만 보더라도 뭐 조금 이따 나중에 차트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반등이 컸었습니다. 뭐 11일 연속 상승, 뭐 거의 뭐 엄청난 일이죠. 아마 애플 상장 이후로 제가 알기로 처음인 걸로 아는데 뭐 11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냥 단순하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뭐 사실 조정이라는 건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서 사실 반등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밸류에이션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고요. 뭐 밑에 하단 쪽에는 이제 페드 모델입니다. 일드갭은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굳고치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거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코스피 이 차트랑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코로나 때는 매우 싸다라고 나타냈고 지금 같은 경우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코스피 뭐 생각이 됩니다. 페드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 여기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뭐 코스피 뭐 여전히 이 정도 레벨이면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페드 모델이나 이제 엘드갭이나 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뭐 한국 같이 있는 걸 보시면은 원래 뭐 같이 가다가 이격이 나고 있는데 뭐 이격이 나는 게 이제 QE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있습니다. 뭐 이제 애플이 실적이 좋아진 건 없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사주 매입은 과거처럼 하기 쉽지 않고 뭐 재무 부담까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과거만큼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긴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더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드갭 상당히 낮아지면서 상당히 미국 쪽은 훨씬 더 고평가가 되어 있다. 반등폭도 혹시 증시가 반등폭도 컸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더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델로 보면은 뭐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먼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부터 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합성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2조까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뭐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 5천억 정도 올라갔고요. 근데 뭐 다만 뭐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다만 조금 증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니까 신용잔고도 살짝 올라간 모습이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떨어질 때 안 좋은데 뭐 지금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사실 중기적인 추세는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 보면은 여기도 이제 수출액 전년동기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YY로는 고점을 쳤다. 전년동기 대비로 모멘텀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고요. 뭐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이제 고점 치고 확실히 모멘텀 자체는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들 친 상황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추세 당연히 좋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도 과거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200이동 평균선 여전히 아직까지 넘어 있고요. 122동 평균선도 아직 여전히 넘어 있고 52동 평균선은 뭐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뭐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뭐 곧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여전히 좀 위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레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여전히 다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입니다. 뭐 윌셔도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해서 윌셔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 뭐 S&P 대비 미국 주택지수는 뭐 제가 1월 거를 지금 어제 발표된다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뭐 여전히 여기도 많이 이제 내려오긴 할 텐데 여전히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주식은 고평가다. 뭐 부동산에 대비해서 일단 주식이 아직까지는 더 고평가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 업데이트한 게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M2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년 정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반등을 해서 더 좋아 보이진 않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서울거로 나눈 값 같은 경우도 뭐 여긴 좀 레인지가 명확하긴 하죠.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설사 하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갈 길은 조금 더 남아 보인다. 뭐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쪽 특히 이제 M1 나누기 M2는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은 이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가 그냥 돈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을 때가 가장 돈이 없었을 때인 IMF 때입니다. 낮을 때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명확하게 이제 위험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중국 쪽이 뭐 가장 최근에 낮았던 게 2015년도였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중국 증시 다 급락을 보였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그래서 중국 증시 당연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M1 나누기 M2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돈을 풀면 됩니다. 근데 뭐 과거에 이제 보통 물가가 낮을 땐 되게 간단했죠. 그래서 2015년도에도 보시면은 돈을 풀었습니다. M1 증가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M1 증가율이 돈을 푼다는 건데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도 1월부터 살짝 돈을 풀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그러면 뭐 그냥 계속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물가가 높다는 거죠. 중국이 2015년부터 그러니까 물가가 아니라 돈을 풀 때는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물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높아져도 뭐 고점치고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되니까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미 높은 상황에서 돈을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이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애매한 거죠. 돈을 더 풀자니 물가는 올라갈 거고, 돈을 안 풀자니 경제가 이제 안 좋고, 뭐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중국 경제도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된 거 뭐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면은, 그리고 일단 뭐 증시 관련돼서 뭐 인플레이션 할 때 뭐 주식이 좋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현금보다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조정해 보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기였던 1960년도 후반부터 해서 80년도 초, 딱 80년도까지죠. 그때까지 주식의 성과는 물가를 이제 조정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이제 CPI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가를 조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그냥 횡보하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물가를 조정해 보니까 훨씬 더 안 좋더라 라는 결론이 나고, 모든 주식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과 종목 섹터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가장 뭐 많이 듣는 얘기부터 사실 하면은, 뭐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보통 많이 예를 드시는 게, 2015년 금리가 올라갈 때 실제로 뭐 성장주가 더 올라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그게 정말 성장주가 올라갔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증시가 그때 실제로 올랐었거든요. 이때 올랐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사실 증시를 움직이는 게 이제 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거죠. 증시를 움직이는 데에서는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냥 뭐 증시를 움직이는 요소에는 결국 그냥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는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할인율, 이게 결국 그냥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인율과 그냥 성장률과 이제 뭐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지금 실적, 뭐 PBR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의 이제 함수입니다. 초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펑션,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개의 요인인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할인율이 낮아지고 성장률은 높고 실적은 좋을 때 주가는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률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그때 성장률이 할인율에 비해서 높고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실제로 좀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 15년부터 19년까지 증시가 올라갔던 거는 그냥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실적도 괜찮았고 성장률도 좋아서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실제로 성장률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았던 회사들도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메인이 됐던 건 성장률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내려가면서 이제 멀티플이 올라갔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그 금리라는 게 제가 말했던 저 할인율이라기보다는 양적 완화의 영향인데, 그래서 뭐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사실 QT의 효과 때문에 오히려 사실 증시가 좀 올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아까 밸류에이션을 봤었던, 그러니까 일단 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펄은 이제 트레일링이어서 한번 요거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좀 생략하도록 하고, 결국 밸류에이션을 이제 PBR과 ROE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림이라는 밸류에이션 방식이 이제 그걸 베이스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2015년부터 성장주가 잘 가더라 라고 이제 금리 인상을 했지만 라고 보시면은,
그때보다 지금 PBR이 뭐 높을 때 봤다 하더라도 PBR이 뭐 2.87, 뭐 88, 2.88이라고 보면 되겠죠? 88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4.6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때보다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2015년도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PBR이 뭐 높은 게 용인이 되려면 이제 뭐 수익성이 더 좋으면 되긴 합니다. 수익성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그게 용인이 되는데 뭐 실제로 금리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용인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용인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델이나 일드갭으로 아까 밸류에이션 했을 때 상당히 지금 고평가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2015년부터는 꽤나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증시도 올라갈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양적 완화하고 나서 2013년 이후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최고점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QT 영향이다 라고 사실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뭐 왜 이제 QT의 영향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주가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를 그때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 주가도 이제 마치 아까 그 차트랑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실 그 주식 효과에는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프를 조정하면 생각보다 크게는 오르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오르긴 했죠. 왜냐면 멀티플 자체가 올라갔었으니까요. 이제 그거의 부분에 이제 좀 영향을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 뭐 다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좀 생략할까 했었는데, 결국 다시 이제 QT랑 QE로 돌아갑니다. 요즘 뭐 계속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서 설명을 빼려고 했지만 뭐 뺄 수가 없긴 하겠네요. 이제 QT 설명을 하려면 양쪽 하나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하면은 양쪽 하나 이제 뭐 중앙은행이 결국 뭐 자산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연준이죠.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이제 국채를 100 사면은 뭐 누군가는 국채를 팔겠죠. 그 사람 현금을 받고 누군가 국채를 팔고 돼서 이 현금을 은행에 넣게 되고요. 그럼 은행은 부채가 되고 은행은 현금이 생기는데 그 현금을 다시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넣기 때문에 실제로 QE 같은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뭐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간 게 하나도 없죠. 다 금융 시스템에만 놀았죠. 실물 경제 영향이 없고 금융시장 유동성은 당연히 은행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모두 다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산 버블이 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역으로 QT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의 축소에 따른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스타트가 아니라 이제 대출자나 뭐 소비자가 스타트입니다. 뭐 차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이제 차입을 합니다. 뭐 현금이 생기거나 뭐 그걸 이제 소비나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자산에, 근데 그걸 현금으로 해주겠죠. 지급준비금이 떨어져서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도 감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QT는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니까 실물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실물 경제에 돈은 흘러 들어가지만 은행의 현금이 떨어짐으로써 금융시장 현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이 당시 잠시만요. 이제 아까 그 차트에서 봤을 때 이 당시에는 15년부터 19년까지 이제 뭐 물가를 보면은 올라가긴 했었지만 뭐 경제를 그렇게 뒤흔들 만큼의 물가는 아니었습니다. 뭐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뭐 2% 정도, 뭐 그렇게까지 경제에 뭐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그냥 완만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남으로써 기업 실적에 오히려 이바지를 하면서 명목적으로는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게 물가가 좀 과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2%죠. 코어가.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3월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뭐 지급준비금 얘기를 결국 다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결국 그래서 뭐 사실상 사람들이 자산이 축소가 되면 긴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어를 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유동성 긴축이야 유동성 긴축이야 라고 하지만 그 유동성 긴축에는 주어가 있는 거죠.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금융시장 유동성이 긴축이 되는 거고요. 자산 축소는 실제로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면 사실 첫 단추가 꼬이면 아예 투자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향후에 이제 아마 5월 정도에 아마 QT 발표를 하면서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자산과 부채는 줄어들 텐데요. 실제로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산보다는 좀 부채를 봐야 되는데 부채 같은 경우가 이제 줄게 될 겁니다. 결국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부채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 뭐 부채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급준비금 금리인데 그 지급준비금 금리를 올려야 이 부채가 감소하는 속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시킬 수 있어서 뭐 그 부분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냥 뭐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100%였지만 지금은 다 금융시장에 돈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60% 정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풀릴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돈이 풀리면 이게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경제로 풀리면 금융시장엔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 이제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 결국 아까 이제 펀더멘탈적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제 실적에 대한 주가의 얘기를 했다면 주가의 이제 할인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실질 금리가 이게 다 실질 금리인데요. 이제 만기별로 실질 금리다. 보통 그 증시에는 10년, 30년 실질 금리가 중요하고요. 이 실질 금리가 결국 할인율의 역할을 하는데 뭐 과거 이제 최근 기준으로 실질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뭐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뭐 한 1.2까지도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할인율이 낮았으니까요. 근데 점점 실질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안전자산 선호가 나면서 살짝 내려가긴 했었지만,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워낙 올라갔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증시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말인 거죠. 다만 테크주들이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도 높고 여기서 할인율까지 높아진다면 과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는 제가 봤을 때 10년물 기준으로 아직까지 지금 10년물 마이너스 0.45%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1%까지는 반등을 하리라 봅니다. 뭐 그래서 충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아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 실질금리가 아니라 이제 그 CPI로 조정한 물가 같은 경우, 그 S&P 같은 경우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물가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뭐 주식의 성과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실제로 이제 금이 좋았었는데 뭐 금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금 쪽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좋은 건 아니다라고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후로는 뭐 사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나 안 하나 뭐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좀 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부터 차트 보면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새로운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이제 ABC로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큰 1파 완성되었다라고 보고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떨어지면서 ABC 빠지면서 큰 2 완성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작년 이제 2월까지죠. 이게 3의 1파 완성되었다 보고 지금 이제 3의 2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채널링을 해본다 쳤을 때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고점에 올려놓으면 뭐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파부터 좀 일봉으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뭐 고점 여기 보시면 잘 닿였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파 쪽에서 여기 이제 깨지고 여기 깨질 때 이제 뭐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려갔던 게 5파 조정 다음에 A파, 여기가 B파, C파라고 보여져서 이게 큰 A라고 보고요. 뭐 여기도 똑같이 5파 고점과 여기 B파 고점을 그어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C를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내려갈 때 C가 거의 끝났구나, 올라갈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A파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 이제 4파 저점과 그 다음 이제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올려놓으면은 뭐 여기서 한번 속임수가 있긴 했지만 무너질 때 이제 C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조정이 이제 B파, 여기까지가 이제 ABC로 큰 A라고 보고 여기가 B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C가 뭐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1, 2, 3인 것까지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아니면 이제 1, 2, 3, 4, 5여서 끝이 났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1, 2, 3, 4, 5여서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가 지금 살짝 반등하는 포지션인지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 움직임상 뭐 제가 딱 여기는 국내는 파동이 깔끔하진 않아서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상황 봤을 때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한 번의 조정이 그냥 더 있어서 그냥 저는 한 요 정도까지 333 정도까지는 원래 계산치가 A, B, C도 그렇고 C가 안 끝났을 확률이 우리나라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폭도 좀 크지 않은 걸 봐서는 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래서 근데 사실 국내는 제가 지금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제가 그냥 사실 뭐 선물이나 뭐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국내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 좋은 그냥 주식들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헤지는 제가 그냥 미국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국내는 좀 애매한데 그냥 정황상 지금 미국 쪽 움직임을 봤을 때 좀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고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괴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52동 평균선 넘긴 했는데 52동 평균선 이렇게 보통 52동 평균선 보시면 이렇게 하방 추세 이후로 한 번 내렸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죠. 두 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이제 내려오면 보통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깨지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국내 쪽은 구름대 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인 상태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도 좀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뭐 미국 쪽보단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뭐 지수 자체로는 좋아 보인다. 미국보다는 뭐 생각이 됩니다. 뭐 국내에서 좀 파동은 애매하다 보여지고요. 근데 뭐 코스닥도 그렇고 아마도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가 3이었고 그러니까 1, 2, 3이고 여기 이제 4고 5로 저는 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사실 뭐 코스닥을 봐도 뭐 코스피도 그렇고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A, B, C고 그러니까 그게 큰 A고 B고 1, 2, 3, 4, 5지 않을까. 5로 한 번 더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여기도 이제 구름대 살짝 넘긴 했지만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 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뭐 장기 파동으로 일단 먼저 보면은 결국 2009년도 이제 바닥부터 해서 미국종 여기 1파, 2파, 여기 3회 1, 3회 2, 3회 3, 3에서 3회 5, 3파,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최근에 이제 5파 고점 치고 아무래도 저는 뭐 A, B, C로 좀 크게 빠지리라 보고요. 마지막 이제 5파 쪽을 좀 살펴보면은 코로나 저점 이후로가 이제 5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라고 보고요. 마지막 5파가 이제 또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파, 2파, 뭐 3파, 4파, 4파, 3파, 4파, 5파가 여기까지였다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A, A, B, C로 B,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로 결국 C까지 끝나서 A, B, C가 하나의 A로 큰 A가 완성이 되었다. 라고 봅니다. 근데 B파가 추정이 안 돼서 뭐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파동인데 B파가 아무래도 뭐 지금 레벨을 봤을 때 A, B, C로 뭐 거의 완성이 되었다 라고 봅니다. 뭐 엘리어트 계산치로도 거의 4600 정도 계산치가 나오거든요. 이 A, B, C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5파 고점 치고 A, B로 봐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괴선상으로 뭐 다 넘어서 S&P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기도 똑같이 52동평균선을 이제 넘어가는 상태에서 재차 52동평균선 하회하면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B파에서 이제 숏을 치는 이제 그 엘리어트의 채널링이 있는데 결국 여기 4파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5파 시작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A파 저점이 여기니까 채널을 그어 보면은 이 채널을 이제 하회할 때 뭐 그때 숏을 치면은 뭐 가장 안전하게 확률이 높게 뭐 숏을 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선이 내려가면 확실히 이제 하방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 보라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인데 뭐 상당히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볼린저 밴드 잘 타면서 올라가서 뭐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영원히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와르르르 저는 무너지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충분히 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이제 여기 구름대 살짝 넘긴 상황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여기 지금 딱 저항대에 딱 걸려 있고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볼린저 20으로 봐도 계속 타고 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이게 볼린저 50으로 봤을 땐 딱 여기서 걸쳐 있거든요. 과거도 이제 딱 볼린저 50 딱 걸쳤을 때가 거의 다 고점이었죠. 그래서 볼린저로 봐도 이거는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볼린저 20으로 봐도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50으로 봐도 변동성이 지금 이미 와 있다. 여기서 롱배팅 하기에는 뭐 사실 부담스러운 레벨이다. 여기도 똑같이 5파 고점 치고 A, B 그러니까 A파 치고 그 다음에 A, B, C,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C가 돼서 A, B, C 조정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A, B, C 조정으로 그러니까 A가 A, B, C로 떨어지면 이 B가 A, B, C로 이렇게 플랫으로 가거든요. 플랫 모양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5로. 근데 A가 1, 2, 3, 4, 5로 완성이 되면 여기도 지그재그로 많이 못 올라갑니다. B가.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지금은 A, B, C가 A, B, C였으니까 여기가 플랫으로 꽤나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뭐 거의 반등할 위치는 다 오지 않았나 인데 뭐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이 ABC가 그러니까 A가 ABC로 갔을 때 3파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뭐 전고점 근처까지 오는 S&P로 봐도 플랫으로 그냥 이렇게 N인 거죠. 결국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N자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불규칙 B라고 해서 이 5파 고점을 살짝 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살짝 넘을 수는 있겠으나 뭐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도 S&P도 그렇고 볼린저 50이 뭐 거의 딱 걸쳐 있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이 저항선을 좀 넘는지 마는지가 볼린저 밴드 이것조차도 타고 가는 걸 한번 보고 나서 뭐 롱배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요 정도 부근에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정도 해지되는 수준 했고요. 어제 또 좀 추가로 매수하면서 일단 해지를 조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저는 하방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좀 해지를 해놓긴 한 상황이고요. 좀 충분히 조심할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 본다 치면은 여기 구름대를 결국 뚫진 못했는데 뭐 늦게 대응한다 치면은 이 구름대 뚫고 뭐 숏을 해도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52동 평균선을 상회했는데 재차 여기를 하회하면 뭐 그때 뭐 정말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A, B, C로 떨어져서 A고 그 다음 이거를 그냥 B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 1, 2, 3, 4, 5로 약간 쐐기 모양인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어보면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가 되기에는 좀 어려 보인다. 이렇게 쐐기가 그어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정말 다시 산다면 이게 1, 2, 3, 4, 5가 완성됐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전고점 넘고 사는 게 저는 차라리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뭐 계속 하락을 하면서 200이던 평균선까지도 하회를 했지만 뭐 여기도 이제 근데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뭐 사실 보도지표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200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지만 볼린저 밴드 이렇게까지 쭉쭉 타고 가면서 빠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도 곧 반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 반등했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도 A, B, C가 거의 완성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번 비파가 여기 괴선들 저항선 수준에서 거의 완성이 된 게 아닐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도 52동 평균선 하고 구름대 여기 정도에서 저항선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인다. 뭐 가장 최악은 여기죠. 후행 스팬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겠죠. 뭐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해서 뭐 이거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르브라로 결제하는 거 원유 쪽 하려고 하잖아요. 뭐 약간 유예 시간을 줄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계속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이제 비파 정도쯤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였다가 결국 다시 확산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하락하고 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기준선 위여서 기준선이 이제 버티는지 좀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달러원은 이제 기준선까지 깨졌고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깨냐 마냐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구름대를 깨냐 마냐인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추세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구름대 정도 뚫린지 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좀 하락을 했는데 금은 사실 뭐 저는 실질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봐서 실질금리랑 금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 한 1% 가면 뭐 그때 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때 조금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국구주 10년물 같은 경우 단기 고점을 한번 치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조정점 보였다가 다시 랠리를 하지 않을까 여기도 생각을 하고요. 미국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당히 볼린저 밴드 잘 타고 가다가 이탈해서 좀 단기 조정은 보일 수 있겠다. 근데 결국 중기적인 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73,000원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사주 소각도 됐고 결국 뭐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 뭐 또 자사주 매입을 더 하던 아니면 소각을 좀 더 하던 뭐 여러 방면으로 주가 부스팅할 방법은 많기 때문에 뭐 대주주가 하나씩 그래도 늦게나마 하고 있어서 뭐 결국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기술적 분석상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지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뭐 기준선까지든 구름대까지든 한번 저항받고 올라가는 게 중기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여기 기준선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뭐 조정 좀 받고 가는 거는 뭐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쭉쭉 오르면 좋기는 하지만 뭐 이제 길게 본다면 뭐 저는 좀 조정받고 가는 게 보통 컵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컵 모양이라고 해서 손잡이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컵형이라고 하는데 뭐 좀 그런 모양이 지금 뭐 그냥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볼린저 타다가 떨어져서 뭐 언제든 좀 하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주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단기 조정 이후로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밸류에이션상 뭐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뭐 반등하면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18%라는 밸류에이션은 뭐 어마어마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긴 또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뭐 단기 급등한 부분은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걸 이제 싸게 살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손보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뭐 우리 금융지수도 그냥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은 언제든 보일 수 있다. 근데 결국 중기적으로는 갈 것 같다인 것 같고요. 우리 금융지수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계속 올라가서 비싸 보이지만 절대적인 수익률 자체는 뭐 16% 정도 나오니까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나금융지주도 뭐 14.9%면 뭐 솔직히 여기도 싸기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JB 같은 경우에는 17.6이어서 싸긴 싼데 지방이라 뭐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면 뭐 굳이 이거 같고요. KB는 아무래도 리딩뱅크다 보니까 13%대 낮고요. 신한 같은 경우에는 리딩뱅크 쪽에 가깝지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뭐 신한도 괜찮다. 그래서 뭐 우리 하나 신한 정도고 뭐 지금은 그냥 우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좋진 않죠. 여기 계속 좋지 않아서 뭐 구름대 여전히 하회하고 그 전선 기준 하회하고 있어서 뭐 C가 그냥 아직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계속 좋아 보이지 않고요. 삼성전자는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지는 않아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를 본다고 치더라도 삼성전자 항상 8% 정도 하회하면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어김없이 한 7.9%대 조정 나타냈었고요. 뭐 지금 여전히 비싼 레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비싼 레벨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뭐 최근 기준으로 2015년 이후로 최고점 수준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RM 뭐 인수 얘기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보다는 뭐 사실 나쁘진 않은 건 사실인데 여기도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뭐 그렇게 아직까지 요 구름대를 다시 뭐 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뭐 삼성전자보다는 낫지만 일단 여기도 구름대를 좀 넘고 매수하더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이나마 낮긴 합니다만 여긴 실적 변동성이 더 큰 부분이 당연히 할인율에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보다는 싼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금리를 조정하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단기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지술적 분석상으로는 일단 26일 프랭스팬은 호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뭐 저 같으면 사실 여기 구름대라도 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절대가치 평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쉬워 보이진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고평가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설사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겠죠. 꼭 밸류에이션대로 주식이 100%가 하는 건 아니어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률상 뭐 저는 굳이 비싼 주식을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굳이 싼 주식이 있는데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할 필요가 있는데 낮은 확률에 저는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다고 낮은 확률이라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로또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낮은 확률이라고 안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확률의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뭐 LG 화학도 뭐 반등은 좋지만 뭐 굳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차트 모양은 아니다. 기준선에 아직 막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대가치 평가,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 주가다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도 뭐 과거 대비해서 싸진 건 맞지만 그냥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뭐 솔직히 7%대면 뭐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추세가 워낙 좋지 않아서 다 밑에 있죠. 지금 구름대랑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조금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여기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아마 다만 아직 추세가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좋지 않죠. 여기도.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비싸진 게 많지만 최근 기준으로 좀 싸지기도 했고, 이 정도 한 13.5% 레벨이면 싼 거는 맞다. 근데 추세가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선 기준선 나 올라가서 뭐 단기 조정 후에 올라갈 수 있거나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추세가 좋아 보인다.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다 뚫려 있기 때문에 200 이동평균선도 넘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평가가 크게 돼 있어서 뭐 GS는 지금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뭐 정제 마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뭐 좀 하락을 하면서 여기 볼린저 밴드 타다가 좀 조정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나 전환선 부근에서 잘 지지가 되면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준선 뜯고 반등하면 뭐 사실 종목 자체는 저는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KT 충분히 저평가 좀 크게 돼 있다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금리를 조정했을 때 그렇게까지 저평가는 아니어서 일단 그냥 매수는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싼 편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DLENC 같은 경우도 뭐 반등했다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기준선에서 지지가 될지 말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DLENC는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무상증자도 이번에 100% 하면서 뭐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새고요. 당연히 주가가 싸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이고, 그리고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요 정도 63% 정도면은 뭐 사실 우선주는 싼 편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사실 보통주 대비해서 이 정도면 저는 싼 편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솔직히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뭐 그렇게 산다면 저라면 우선주를 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구름대를 넘어서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왜냐면 이제 뭐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보거나 이제 저는 이제 비파 반등이라고 보긴 해서 지금 대부분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122동 평균에서 좀 막힌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살짝 싼 것으로 나오지만 뭐 거의 그냥 적정한 레벨이다. 지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뭐 그래도 상대가치 평가로도 사실 금리 조정하면 뭐 저는 좀 비싼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반등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일단 구름대도 못 넘었고 뭐 그렇게 뭐 사실 좋아 보이는 모습은 차트로도 뭐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고평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네이버 그렇게까지 싸진 않아서 뭐 솔직히 그렇게 매수하고 싶은 주가 레벨은 아닌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반등은 했지만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 이 정도면 구름대도 못 넘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뭐 차트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좀 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과거가 너무 비쌌고 지금도 이 정도 레벨이면 결국 뭐 한 5%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를 넘겼지만 아직 200일 평균선 좀 넘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그냥 A, B, C고 그 다음 B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파 이후에 하락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너무나 비싸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계속해서 그냥 비싸다.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특별히 들어가고 싶은 차트 모양새는 아니다. 뭐 판단이 되고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 그냥 지금이 그냥 적정한 주가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여긴 뭐 상대가치 평가로 뭐 좀 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IP 자체가 좀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뭐 굳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의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준선 부근까지 떨어졌는데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뭐 그냥 구름대까지 깨버릴지인 것 같고요. 뭐 보유하고 계시나 그냥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추세 좋지 않아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지금 차트 모양새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충분히 여긴 그래도 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LG전자는 꽤 많이 싼 구간이 됐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아직 추세가 좋지는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여기 이제 200이동평균 막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구름대는 넘었지만 좀 더 지켜보는 게 뭐 사실 여기는 맞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아직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절대가치 평가로도 한 59%니까 뭐 그렇게 뭐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싼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평가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긴 한데 뭐 여기도 그냥 비파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200일선 평균선 앞에서 좀 멈춰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좀 싸 보이긴 하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키움이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장으로는 싼 거는 맞는데 뭐 금리를 좀 조정하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덜 싸 보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는 싼 거는 싼 것 같다. 증권주는 싸긴 싸다 생각은 드는데 뭐 워낙 증시 방향성이랑 비슷해서 굳이 내려갈 것 같은 상황에서 아직 벌써 사고 싶진 않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구름대 키움은 좀 걸려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여전히 구름대 밑에 있어서 뭐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요게 제가 봤을 때 A, B, C로 그러니까 여기가 A, B, C로 여기까지가 A파였다고 보고요. B파가 A, B, C로 B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C가 1, 2, 3, 4, 5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규칙 B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C로 크게 하리라 뭐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도 이제 A, B, C, A, B, C,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C가 나오면서 큰 A 나오고 이게 A, B, C로 B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마존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 C가 나오고 그래서 큰 A 나오고 나서
뭐 여기 같은 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2, 3, 4, 5 A, B, C로 B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 B, C로 B 그 다음 1, 2, 3, 4, 5로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A고 이게 결국 A, B, C로 B가 나오고 다시 좀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스톡 같은 경우도 차트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십자 모양 같은 모양새 고점 부근에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도 똑같이 A 조정 받고 B 반등하고 다시 C로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결국 여기에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불규칙 비어서 여기를 뭐 넘어갈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냥 플랫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 플랫이라고 쳤을 때는 뭐 거의 다 오는 게 맞아 보이지 않나 그 정도 느낌이고요. 뭐 꼭 더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왜냐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은 상황에서 성장률은 나오지 않고 할인율만 높아지는 장세,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던 게 뭐 저는 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상승이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은 좀 해지를 하시든 뭐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뭐 저는 더 낫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뭐 부동산 관련돼서도 좀 업데이트 된 게 있었는데 살펴보면 뭐 미국 쪽하고 영국 쪽 PIR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 수준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부동산이 비싼 거겠죠. 소득 대비해서. 둘 다 고점 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주택을 이제 그러니까 CPI로 물가로 조정한 건데 뭐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모습 좀 조정 보이고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국 쪽 부동산 관련된 주택 관련된 리츠 같은 거를 좀 매수를 하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직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아직은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관망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